일본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칭송하고 있다고. 일본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성된 언어라고 믿는 도쿄대학 언어학 교수. 이 사건으로 그 믿음이 한순간에 흔들리게 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도쿄대학교에서 비교 문자학을 가르치는 아키히로 야마모토입니다. 50대 중반이 된 지금까지 한 가지 확신이 있었죠. 일본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성된 언어라는 건 말입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강의실이었어요. 100여 명의 학생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단에 서서 칠판에 한자를 하나 적었죠. 아름다울 미자였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러분, 이 글자 하나를 보십시오. 일본어에서는 비 우츠쿠시 두 가지 읽기가 가능하죠. 음독과 훈독이라는 독특한 체계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런데 이런 복잡함이 정말 장점일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기다렸거든요. 복잡함이라고 하셨군요. 하지만 이것은 복잡함이 아니라 풍부함입니다. 하나의 글자가 중국에서 온 음독과 일본 고유의 훈독을 모두 품고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일본 문화의 포용력을 보여주는 증거 아니겠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죠. 히라가나는 부드럽고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가타카나는 명확하고 현대적인 감각을 표현합니다. 한자는 깊이와 전통을 담고 있고요. 세 가지 문자가 하나의 문장 안에서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언어가 또 있을까요?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저는 그 순간이 좋았습니다. 일본어의 우아함을 전할 때마다 느끼는 뿌듯함이었죠. 예를 들어 벚꽃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사쿠라라는 히라가나의 부드러움, 이라는 한자의 깊이, 그리고 필요에 따라 라는 가타카나의 현대적 감각까지. 하나의 단어가 이렇게 다양한 얼굴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일본어만의 특권이에요. 강의가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세계 각국의 언어학 논문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제목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국어 학습자 급증, 일본어 학습자는 감소세. 순간 가슴이 덜컥했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논문을 펼쳐보았습니다. 통계 자료가 명확했죠.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일본어가 갖고 있는 이런 아름다움과 깊이를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요? 며칠 후 복도에서 우연히 들은 학생들의 대화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어 정말 배우기 쉬워. 일본어처럼 복잡하지도 않고. 그래, 나도 한번 배워볼까? K-팝 가사도 이해하고 싶고 말이야.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복잡하지 않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복잡하지 않다는 것이 정말 장점일까요? 그렇다면 일본어의 정교함과 깊이는 오히려 단점이 되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고민했습니다. 책장에 꽂힌 일본 고전 문학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겐지 이야기의 섬세한 심리 묘사, 하이쿠의 함축적 아름다움, 이 모든 것들이 일본어의 복합성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닌가요? 하지만 의문은 커져만 갔습니다. 과연 제가 알고 있는 일본어의 우수성이 현실과 일치하는 걸까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저만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바로 그때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보자고 말이에요. 한국에 가서 한국어를 배우는 일본 학생들을 만나보고 한국어라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알아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공항 안내판의 한글이 생각보다 깔끔하고 현대적으로 느껴졌어요. 일본의 복잡한 간판들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서울 시내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젊은 일본인 두 명이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죠. 실례합니다만 일본 분들이신가요? 그들은 깜짝 놀라며 일본어로 대답했어요. 아, 네. 어떻게 아셨어요? 저도 일본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를 정말 잘하시는군요. 그중 한 명인 유키라는 여학생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어 배운 지 1년 정도 됐어요. 일본어보다 문법이 훨씬 규칙적이라서 배우기가 쉬웠습니다. 1년 만에 저렇게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구사한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쉬운가요? 다른 학생인 타쿠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일본어는 음독 훈독 때문에 하나의 한자를 여러 가지로 읽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어는 한글 하나당 소리 하나예요. 훨씬 논리적이에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일본어의 복합성이 이들에게는 불편함으로 다가온 것일까요? 유키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어는 발음도 명확해요. 일본어처럼 애매한 부분이 없어서 외국인들이 배우기 쉽죠. 실제로 미국 친구들도 한국어를 일본어보다 빨리 익히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일본어의 섬세함이 오히려 세계화 시대에는 장벽이 되고 있다는 뜻일까요? 홍대 근처 카페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타쿠야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IT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데 한국이 정말 앞서 있어요. 한글로 프로그래밍하는 것도 보고 정말 신기했습니다. 한글로 프로그래밍이라고요? 네, 한글의 구조가 디지털 시대에 정말 잘 맞아요. 일본어는 문자 체계가 복잡해서 컴퓨터 처리가 까다롭거든요. 유키도 거들었어요. 저는 K-팝 때문에 한국어를 시작했는데 배울수록 한글의 과학성에 놀라게 돼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 방식이 정말 체계적이에요. 과학성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일본어의 아름다움은 예술성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들은 한국어의 과학성을 말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네온 사인들이 모두 한글로 되어 있었어요. 그 한글들이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세련되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지금까지 한글은 단순한 문자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보니 나름의 매력이 있었습니다. 직선과 원의 조화가 건축적인 아름다움을 자아내고 있었어요. 다음 날 명동에서 만난 또 다른 일본인 학생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일본어의 한계를 느꼈어요. 한국어는 높임법이 일본어보다 간단하면서도 명확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 세계 사람들이 배우고 있다는 게 매력적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배우고 있다고요? 네, 한류 덕분에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아요. 일본어는 아직도 일본에만 국한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어의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그 언어가 세계와 소통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한 것 아닐까요? 며칠 후 저는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을 찾았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의 실상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여러 나라 언어가 들렸어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심지어 아랍어까지. 정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 교실을 들여다보니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일본인, 중국인, 미국인 학생들이 함께 한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쓴 한글을 보며 모두가 똑같이 읽고 있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일본어라면 이렇게 간단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한자의 음독과 훈독, 히라가나와 가타카나의 구분까지 설명해야 했을 테니까요. 수업이 끝나고 미국인 학생 하나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어 배우기가 어떤가요? 정말 신기해요. 한글만 익히면 모든 단어를 읽을 수 있거든요. 일본어나 중국어처럼 복잡하지 않아서 좋아요. 또다시 복잡하지 않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런데 한국어의 매력이 단순함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중국인 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어는 민주적인 언어 같아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계급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똑같이 쓸 수 있잖아요. 민주적인 언어라는 표현이 인상 깊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일본어는 상대방의 신분이나 나이에 따라 언어 사용이 복잡하게 달라지죠. 존경어, 겸양어, 정중어까지 구분해서 써야 하고요. 그날 오후 광화문 광장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한글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았어요. 모든 백성이 쉽게 배워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고자 하였다. 이 문구가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세종대왕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위한 글자를 만들려고 했구나. 그에 비해 일본어는 귀족 문화에서 시작되어 복잡함을 자랑으로 여겨왔죠. 강남의 한 카페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요즘 일본 학생들이 정말 많이 와요. 특히 젊은 친구들은 한국어에 대한 열정이 대단해요. 일본어와 비교했을 때 한국어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일본어도 물론 아름다운 언어죠. 하지만 한국어는 더 개방적이에요. 외국인들도 금방 배울 수 있고 무엇보다 젊은 세대들이 전 세계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되고 있어요. 개방적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일본어의 폐쇄성과는 정반대의 특징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또 다른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국 중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뭔가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한글로 된 프로그래밍 코드를 작성하고 있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서 말을 걸었어요. 한글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예요? 네, 한글 프로그래밍 언어로 게임을 만들고 있어요.
영어보다 훨씬 이해하기 쉬워요. 그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글이 단순히 전통적인 문자가 아니라 미래 기술과 결합할 수 있는 현대적인 도구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일본에 있는 동료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마모토 교수, 한국은 어떤가요? 솔직히 충격적입니다. 한국어의 힘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설마 한국어가 일본어보다 우수하다는 말은 아니겠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우수하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더 이상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저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찾았습니다. 한국의 IT 기업들이 집중된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과연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한국의 유명한 게임 회사였습니다. 안내를 받으며 개발팀을 둘러보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개발자들이 한글로 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변수명도 함수명도 모두 한글이었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한글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가요? 안내해주던 개발팀장이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 규칙적이라서 컴퓨터가 처리하기 매우 쉬워요. 오히려 영어보다 더 체계적일 수도 있죠. 일본어는 어떤가요? 글쎄요, 일본어는 문자 체계가 복잡해서 디지털 처리가 까다로워요. 한자,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모두 처리해야 하니까 시스템이 무거워지죠.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뭔가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언어의 아름다움과 별개로 디지털 시대에는 효율성과 처리 속도가 중요하다는 것 말입니다. 다른 개발자가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보세요, 한글은 알파벳처럼 조합형 문자잖아요. 그래서 AI가 학습하기도 쉽고 음성 인식 정확도도 높아요. 정말 그런가요? 네, 실제로 한국의 음성 인식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한글의 과학적 구조 덕분이죠. 점심시간에 만난 젊은 개발자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일본어도 물론 훌륭한 언어예요. 하지만 글로벌 개발팀에서 일할 때는 한글이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도 한글의 구조를 금방 이해해요.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결합되는지 규칙이 명확하거든요. 그런데 일본어는 설명하기가 복잡해요. 다른 개발자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한글은 유니코드 처리도 깔끔해요.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코드에 대응되니까 데이터베이스 설계할 때도 훨씬 간단하죠. 오후에는 AI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연구원이 한글로 대화하는 AI 챗봇을 시연해 주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고 갔어요. 한글 AI가 이렇게 발전한 이유가 뭔가요? 한글의 음소 문자적 특성 때문이에요. 소리와 글자의 대응이 명확해서 음성 합성과 인식이 정확해요. 일본어 AI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솔직히 한글 AI가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문자 체계의 복잡성이 학습 속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순간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했던 일본어의 복잡성이 AI 시대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요. 저녁에 만난 스타트업 CEO는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단순함이 힘이에요. 한글처럼 배우기 쉽고 처리하기 쉬운 문자가 유리해요. 그렇다면 일본어의 문화적 깊이는 의미가 없다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문화적 가치는 분명히 있죠. 하지만 비즈니스와 기술 분야에서는 실용성이 더 중요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이런저런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글로 된 웹사이트들을 둘러보는데 생각보다 세련되고 현대적이었어요. 구글에서 한글 관련 자료를 검색해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라는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일본어의 우수성이 시대의 변화 앞에서 무력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창밖을 내다보니 서울의 밤이 한글 네온사인으로 가득했어요. 그 한글들이 단순해 보이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도시의 에너지를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저는 안동으로 향했습니다. 한글의 뿌리를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KTX에서 내려다본 한국의 풍경은 생각보다 일본과 비슷했어요. 산과 들판이 어우러진 모습이 고향을 연상시켰습니다. 안동 한옥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전통 한옥들 사이로 난 길을 걸으며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일본의 전통 마을과는 다른 소박함이 있었어요. 이곳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연구하는 학자를 만나기로 했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작은 찻집에서 김 교수님을 만났어요. 멀리서 오셨군요. 일본에서 한글을 연구하러 오신다니 흥미롭습니다.
김 교수님은 60대 중반의 온화한 분이었어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일본어의 우수성을 연구해 왔는데 요즘 한글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아졌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먼저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부터 설명해 드릴까요? 김 교수님이 가져온 훈민정음 해례본 영인본을 펼쳐 보여주셨어요. 보세요. 이것이 천지인 사상입니다. 하늘 천, 땅지, 사람 인을 상징하는 기본 모양에서 모든 글자가 나와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동그라미, 가로선, 세로선이라는 단순한 형태에서 모든 한글이 만들어진다니요.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과학적이면서도 철학적인 문자를 만드신 거예요. 소리의 구조를 분석해서 글자로 만든 세계 최초의 표음 문자입니다. 소리의 구조를 분석했다고요? 네, 입술과 혀의 모양, 목소리가 나오는 위치까지 고려해서 글자 모양을 정했어요. 정말 과학적이죠. 저는 점점 빠져들었어요. 일본어의 한자는 중국에서 빌려온 것이고 히라가나도 한자를 변형한 것인데 한글은 완전히 새로 만든 독창적인 문자였던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창제 목적이에요. 김 교수님이 원문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나란 말씀이 둥귀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배 이셔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무슨 뜻인가요?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중국 글자로는 서로 맞지 않으니 이런 이유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 싶은 바가 있어도 마침내 자기 뜻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해 글자, 을 만드신 거였군요. 일본의 한자나 가나 문자가 귀족 문화에서 시작된 것과는 정반대였어요. 그날 저녁 한옥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렀습니다.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낮에 들은 이야기들을 곱씹어 보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도산서원을 찾았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이 학문을 가르쳤던 곳이라고 했어요. 조용한 서원을 걸으며 옛 선비들의 마음을 느껴보려 했습니다. 서원에서 만난 문화해설사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조선시대 선비들도 처음에는 한글을 무시했어요. 한문이 고급 문화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언제부터 한글이 중요해진 건가요? 백성들이 먼저 알아봤죠. 한글로 편지를 쓰고 소설을 읽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여성들이 한글 문학을 꽃피웠고요. 그 말을 들으니 뭔가 깨달았어요. 언어의 진정한 힘은 누가 쓰느냐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수의 엘리트를 위한 문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쓸 수 있는 문자가 결국 살아남는 거겠죠. 오후에는 하회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전통 한옥들 사이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들이 한글로 된 안내판을 보며 신기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프랑스 관광객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한글이 정말 아름답네요. 건축물 같다고 해야 할까요? 그는 한글의 기하학적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였는데 규칙을 알고 나니 정말 논리적이에요. 프랑스어보다 배우기 쉬울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서구인의 눈에도 한글이 그렇게 보일 줄이야. 그날 저녁 안동 시내의 작은 서점에 들렀습니다. 한글로 된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어요. 어린이 책부터 학술 서적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 서점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요즘 외국인들이 한국어 책을 많이 사가세요. 특히 한글 자체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한글에 관심을 갖는다고요? 네, 한글의 창제 원리나 철학적 배경에 대해 궁금해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요.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 문화적 유산으로 보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글이 단순히 실용적인 문자가 아니라 깊은 철학과 배려가 담긴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한글을 이해할수록 일본어에 대한 제 사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언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경외심이 커졌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역 안의 한글 안내판들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한글들이 이제는 낯설지 않고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일본으로 돌아간 지 일주일 후 저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일본어 학회 회장인 스즈키 교수님의 전화였어요. 야마모토 교수, 한국에서 돌아오셨다면서요? 좀 이상한 소문을 들었는데요. 어떤 소문 말씀이신가요? 한국어를 연구하러 갔다가 일본어를 포기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저는 당황했어요. 누가 그런 말을 퍼뜨린 걸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다만 한국어의 장점들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을 뿐이에요. 야마모토 교수, 우리는 일본어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국어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죠.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학계의 시선이 벌써 차갑게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며칠 후 도쿄대 교수회의에서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최근 일부 교수님들이 한국어 연구에 관심을 보이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학장님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물론 학문적 교류는 좋은 일이지만 우리 대학의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되겠죠. 일본어야말로 우리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문화유산 아니겠습니까?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동료 교수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어요. 야마모토 교수가 요즘 이상해. 한국 다녀온 후로 딴 사람이 된 것 같아. 일본어보다 한국어가 좋다고 했다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도 소문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날 저녁 연구실에서 혼자 고민하고 있는데 타나카 조교가 찾아왔어요. 교수님, 괜찮으세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요. 솔직히 혼란스럽다. 한국어를 직접 보고 나니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셨는데요? 언어에는 우열이 없다는 걸 깨달았지. 각각의 언어가 가진 고유한 가치가 있는 거야. 타나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교수님, 혹시 다음 학기 강의 계획이 바뀌는 건 아니죠? 왜 그런 걸 물어보나? 학생들 사이에서 교수님이 일본어 대신 한국어를 가르칠 거라는 소문이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소문이 어디까지 퍼진 걸까요? 그런 계획은 전혀 없어. 다만 일본어를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된 것뿐이야.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본어 진흥회에서 공식 서한이 날아온 거예요. 야마모토 아키히로 교수께서는 일본어 학계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발언과 행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는 단지 학문적 호기심으로 한국어를 연구한 것뿐인데 이렇게 몰아가다니요. 그날 밤 아내와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요즘 정말 힘들어 보여요. 한국 다녀온 후로 계속 고민만 하고 있잖아요. 다른 언어를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말을 배신하는 건 아닌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아내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해요. 편견 없이 바라보는 것. 그게 진정한 학자의 자세 아닌가요? 다음 날 수업에 들어갔을 때 학생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평소보다 조용했고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교수님, 정말 한국어가 일본어보다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게 아니야. 각 언어마다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일본어가 더 우수하긴 하죠. 저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우수하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더 이상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그날 오후 학장실에 불려갔습니다. 야마모토 교수, 최근 교수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혹시 입장을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일본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다른 언어의 장점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일본어 교육에 전념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다만 더 열린 시각으로 일본어를 가르치고 싶을 뿐입니다. 학장실을 나서며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진실을 추구하는 학자의 길이 이렇게 외로울 줄은 몰랐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학기부터 새로운 강의를 개설하기로 한 거예요. 제목은 동아시아 언어의 비교 연구였습니다. 강의 계획서를 작성하며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어요. 일본어와 한국어, 그리고 중국어의 특징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첫 강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강의실에는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호기심 어린 눈빛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할 이 강의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칠판에 3개의 글자를 적었어요. 한자 하나, 한글 하나, 히라가나 하나였습니다. 이 세 문자는 모두 동아시아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어느 것이 더 우수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각각이 가진 고유한 아름다움과 가치가 있거든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럼 일본어의 특별함은 무엇인가요? 좋은 질문이군요. 일본어는 3가지 문자 체계를 조화롭게 사용하는 독특한 언어입니다. 이런 복합성이 일본 문화의 다층적 아름다움을 만들어냈죠. 다른 학생이 이어서 물었어요. 그럼 한국어의 장점은 뭔가요? 한국어는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언어예요. 한글의 창제 원리는 세계 언어학사에서 매우 독특한 사례입니다.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된 문자거든요. 강의가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학생들이 점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언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일본어의 섬세함을 알고 한국어의 직설적 명료함도 이해할 때 우리는 더 풍부한 인간이 될 수 있어요.
수업이 끝나고 여러 학생들이 다가왔어요. 교수님, 정말 흥미로운 수업이었어요. 다른 언어에 대해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원했던 교육이었어요.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서울대학교에서 교환강의 제안이 온 거예요. 일본어와 한국어의 비교 연구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어요. 이번에는 한국 학생들에게 일본어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서울대 강의실에서 첫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온 야마모토 아키히로입니다. 한국어로 인사하니 학생들이 박수를 쳐주었어요. 오늘은 일본어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국어, 즉 여러분의 언어가 얼마나 훌륭한지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생들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글은 정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입니다. 세종대왕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 담긴 소중한 유산이죠. 이런 언어를 모국어로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아시나요?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그럼 일본어는 어떤 점이 특별한가요? 일본어는 감정의 미묘한 차이를 표현하는 데 탁월합니다. 계절의 변화, 자연의 아름다움, 인간관계의 섬세함을 표현하는 어휘가 풍부해요. 강의가 끝나고 한 한국 학생이 다가왔어요. 교수님, 일본분인데 한국어를 이렇게 높이 평가해 주시다니 감동이에요. 언어에는 국경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거든요. 그날 저녁 한강변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일본어와 한국어, 두 언어 모두 제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하나를 포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휴대폰에 일본에서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새로운 강의 소문이 퍼지고 있어요. 학생들 반응이 정말 좋다고 하더군요. 마이너스 타나카.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변화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제 강의실에는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일본 학생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온 교환 학생들도 수업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봄날, 벚꽃이 만개한 캠퍼스에서 특별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일본 학생과 한국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 수업이었어요. 오늘은 여러분이 직접 두 언어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유키가 먼저 손을 들었어요. 1년 전 지하철에서 만났던 그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우면서 일본어의 새로운 면을 발견했어요. 한국어의 명확함을 알고 나니 일본어의 미묘함이 더 특별하게 느껴져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민지가 대답했어요. 저도 일본어를 배우면서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일본어의 섬세한 표현들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특히 계절감을 나타내는 어휘들이 인상적이었어요. 다른 일본 학생인 타쿠야가 말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어가 일본어보다 단순하다고 생각했는데 배울수록 각자의 매력이 다르다는 걸 알겠어요. 저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꿈꿔왔던 교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언어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일본어의 아름다움과 한국어의 과학성, 둘 다 인류의 소중한 자산이에요. 수업이 끝나고 캠퍼스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을 보니 문득 한국에서 본 한글이 떠올랐어요. 연구실로 돌아와 책상 위에 놓인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김 교수님이 보낸 편지였어요. 야마모토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열린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언어의 경계를 넘어 진정한 학문적 교류를 이루어 나가셨으면 합니다. 편지를 읽으며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젊은 언어학자들이 함께 연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한 거예요. 몇 달 후, 첫 번째 한일 언어 교류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도쿄대와 서울대 학생들이 함께 모여 각자의 언어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개회사를 맡은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같은 학문적 열정을 가진 여러분들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일본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번갈아가며 자신들의 연구를 발표했어요. 일본어의 경어법에 관한 연구, 한글의 디지털화 가능성에 대한 분석, 두 언어의 문학적 표현 비교 등 다양한 주제들이 다뤄졌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한국 학생이 질문했어요. 일본어를 배우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한자의 다양한 읽기법이에요. 이런 복잡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일본 학생이 대답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복잡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각각의 읽기법에는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어요. 그 배경을 알고 나면 오히려 흥미로워져요.
이런 자연스러운 교류를 보며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더욱 의미 있는 대화들이 오갔어요. 교수님, 처음에는 한국어와 일본어 중 어느 것이 더 좋은지 궁금했는데, 이제는 그런 질문 자체가 의미 없다는 걸 알겠어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언어마다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유키가 덧붙였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도쿄의 네온 사인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가 어우러진 일본어 간판들이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몇 달 전 서울에서 본 한글 간판들도 떠올랐어요. 그때는 낯설었던 한글이 이제는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구실에서 새로운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언어의 경계를 넘어 일본어와 한국어의 상호 보완적 관계였습니다.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썼어요. 언어는 우열을 가릴 대상이 아니다. 각각의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과 문화, 철학이 담긴 소중한 그릇이다. 일본어의 섬세함과 한국어의 명료함은 서로 다른 아름다움이지 경쟁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